현재 수에즈 운하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 초반에는 그냥 길 막음 사고 정도로 지연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피해인지 제대로 가늠되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많은 배들이 수에즈 운하 길목까지 갔다가 다시 선수를 돌려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엄청난 물류비가 수반되며 예정된 스케줄은 당연히 지연되는 가운데 각국의 경제 피해가 예상됩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제품 생산 단가가 올라 결국에는 관련 당사국 모두가 쓸데없는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회복을 서두르고 있는 세계 각국에 찬물을 끼얹은 전대미문의 민폐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류업계에서는 수에즈를 누가 일부러 막으면 아마 미군의 전투기가 날아와서 폭격해서 치울지도 모른다는 반농담 같은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이야기될 정도라는데요. 그런데 실제 미군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자로 미 해군은 이집트 당국과 수에즈 운하에서 미 해군을 파견하기로 하고 예인 방법을 찾는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에너지 수급과도 관련이 깊다고 미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고 소식에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이에 당사자인 미국이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에즈의 정상적인 운항 불가 상황이 일파만파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역시 누구의 책임인가 하는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민폐 사건의 국적은 일본과 대만이 엮여 있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배를 운용하는 측의 운용 잘못으로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에버그린사가 배를 잘못 컨트롤한 것이 사고의 주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에버그린사 측도 이를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막의 강풍 혹은 돌풍이 원인이었다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강풍이 불어 배가 밀려나서 선수가 모래톱에 박혔으며 그로 인해 배가 좌초된 주 원인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불가항력 조건이 성립하며 이는 폴스 메이저로 불리우는 천재지변 조건으로 무역에서 면책을 받게 되는 가장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자칫 에버그린사의 책임이 명확해질 시에 완전하게 선주 등이 독박을 쓰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우선은 해상의 강풍이 원인이라는 이유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수에즈 운하를 오랫동안 지나다니던 많은 이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됩니다. 일단은 수에즈 운하가 매우 좁고 수심이 얕아서 운행이 힘들지만 에버그린사 핑계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인데요. 업계 관계자는 한국 해운회사인 HMM인 경우에는 작년 2020년에 세계 최대인 컨테이너 선박이었던 알헤시라스호 같은 경우에는 선박의 크기가 엄청났지만 수에즈의 가장 작은 폭을 가뿐히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가장 좁은 폭의 경우에는 거대한 컨테이너선에서 겨우 10cm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축구장 8개 내외를 붙여놓은 것보다 더 넓은 배에서 10cm의 길이는 바늘과 같은 차이일 것입니다. 이것으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 중에 가장 큰 배가 통과한 세계 신기록도 동시에 세운 바 있습니다. 물론 한국 HMM의 선박 운항이 매우 뛰어난 데다가 첨단 운항 실력이 덧붙여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반면으로 뒤집어 본다면 지금과 같이 배가 운항을 잘못해서 길막음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버그린사가 강풍이 불어서 혹은 돌풍이 불어서 배가 밀려났다고 하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거짓말이라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했던 이들의 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거기서 돌풍이 불었다는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 라면서 수에즈는 거의 돌풍이 불지 않는다, 강풍이 분다고 하더라도 조정할 수 있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물론 바람이 심하면 당연히 물 위에 떠있는 배는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 당국은 사고 당일 40노트의 바람이 불어 배가 밀려날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거대한 면적의 컨테이너선이니까 더욱더 바람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무시 못할 사실이기도 하죠. 특히 바다 위에서 갖은 컨테이너 사고들은 대부분 바람에 의한 거친 파도로 생긴 사고들이 많습니다. 일본의 컨테이너선이 두 동강 났던 과거의 사고들은 이렇게 거친 날씨에 기인한 것이 많았었고 최근 LA에서 컨테이너선이 무너진 것도 분명하게 바람의 영향이 확실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일본 각종 언론은 관련 사고에 대해서 자국에서 건조된 선박이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의 네티즌들도 일본의 쇼웨이 기센이 이 배를 소유했지만 단순히 빌려준 책임밖에는 없다고 하면서 자동차도 렌트카를 빌린 사람이 사고를 내면 그 사람 책임이지 렌트카 회사 책임인가 라는 논리를 펴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고 원인이 나왔고 일부 외신은 쇼웨이 기센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배가 정전이 되었다는 대목인데요. AP 등 다수의 외신은 배가 정전되었다는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배가 정전된 다음에 조정 능력을 잃어버린 배가 바람이 부는 것을 알아도 컨트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모래톱에 좌초되었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이죠. 수에즈에서는 보통 도전사도 탑승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강풍에 의한 사고는 사전에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배가 문제였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배 내부에 정전을 일으킬 만한 요인이 있었을 수 있고 이것은 이마바리 조선소가 건조한 에버 기브노 배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에 관해 에버 기브노 소유주와 보험사는 모두 일본 국적이라며 관련 기업들이 막대한 배상금을 낼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양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관련된 비용과 물류 지정을 초래하는 비용까지 모두 고려한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배상금이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물류가 지연되면 그 손해는 그야말로 엄청난데요. 컨테이너 한 대당 손해 비용은 하루에 대략 6만 달러가량인데 하루에 50대가 지나가야 하는 만큼 천문학적인 금액이 모두 청구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수에즈 운하 통행료가 100만 달러 약 10억가량입니다만 희망봉에 돌아가려면 몇 주가 더 걸리니 이게 저렴합니다. 물론 아직은 결론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애초에 바람이 원인이었다는 면책 조건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에는 컨테이너선의 발주 자체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삼성중공업은 최근에 파나마 지역 선주에게 조선업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20척을 수주받는 기염을 토하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물론 이는 일본 컨테이너선을 신뢰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한국배가 친환경 기준을 맞추고 스마트 운항 기능도 갖추는 등 애초에 기술력 격차가 큰 것도 원인입니다. 하지만 간간히 컨테이너 선박의 수주를 나눠서 받던 일본 조선업 업계는 침울하다는 표정을 짓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시기 에버그린사가 있는 대만에서도 한국 조선해양에 5척의 컨테이너선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에버그린사가 원래는 한국의 물량을 반을 주고 일본의 반씩 물량을 배정하는 주문을 반복해왔으나 잦은 일본 선박의 컨테이너선 사고가 원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모두 한국의 선박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서 일본 일부 우익 세력에서는 대만이 말로는 일본이 최고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한국의 주문을 집어넣는 상황이라면서 한국의 조선업에 밀리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면서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일본 조선업계가 훨씬 더 긴장할 일이 있는데 일본 회사들의 유조선을 한국에 발주한 것입니다. 한 곳도 아니고 일본 업체 3군데는 현대 미포조선에 MR탱커 5척을 전격 발주한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선박 전문지 트레이드 윈즈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친환경 규제 기준 IMO 티어2를 만족하는 선박을 제작하는 현대 미포조선에 유조선을 발주했다고 전하며 현대 미포조선은 관련 최고 기술력을 가졌다고 평했습니다. 한 척에 3,200억 원 정도 예상되므로 전체 수주량은 1조 5천억 원이 넘는 잭팟에 해당하는 수주를 받은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조선업을 살려보겠다고 각 회사들의 막대한 금융을 지원해주겠다고 법안까지 통과시켰는데 이들은 그대로 한국 조선사에 주문을 넣으면서 한국 선박이 얼마나 경쟁력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번 수에즈 모래톱 좌처 사건은 명확하지 않은 인과관계로 바람이 원인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지나는 수많은 항해사들과 선원들은 아무래도 선박 고장의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애매한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한국 조선업이 더욱더 수주를 받게 되는 나비 효과로 이어지며 일본 조선업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의견을 다양한 채널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HMM 컨테이너선은 10cm 칼날 통과도 했던 수에즈, 지금은 일본 제조 선박이 길막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기업들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베가 사업을 잘 도와주고 나라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기업들이 물건 못 팔게 장사를 방해하고 있으니 사업이 잘 되면 오히려 이상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빨리 사업 접으세요. 그게 남는 겁니다. 네, 조금이라도 건져야지. 페페TV. 아직도 소니의 추억 속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인지 일본 사람들은 전자제품에 있어서만큼은 자국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도드라집니다. 이런 일본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제품이 6년 만에 최고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 일본에서 철수하는 게 낫다는 세간의 비아냥을 단번에 뒤집는 결과입니다. 한때 전자제품 분야 전통의 강호 자리를 고수했던 일본은 저번 영상에서 분석해드린 대로 한국에 자리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이 일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과 더불어 다양한 소식들 자세하게 페페TV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Information Broadcasting 페페TV 팩트 체크. 시장조사 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2분기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60만 대를 출하해 점유율 9.8%를 달성했습니다. 부동의 1위 애플 50.8%에 이은 2위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10%에 가까운 점유율을 낸 것은 정확히 6년 만입니다. 이렇게 올해 삼성이 일본에서 스마트폰 2위를 차지했는데요. 그렇다면 작년 순위는 어땠을까요? 작년에도 일본 아이폰의 시장 점유율은 무려 54.2%로 다른 제조사들을 거뜬히 넘기고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샤프 스마트폰 점유율은 9.8%였습니다. 3위는 중국의 화웨이였고 4위는 소니였습니다. 작년 삼성의 순위는 5위에 그쳤지만 올해 스마트폰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면서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렇게 삼성의 스마트폰이 애플에 이어 2등의 성적표를 받은 것은 전자제품 분야에서 배타적인 일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는 지난해 글로벌 전자업계에서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생산국에 랭크되며 전자업계 강국임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전자산업 생산액이 1711억 달러로 일본을 누르고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D램과 낸드 등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였고 특히 올레드 분야에서 범접할 수 없는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는 단연코 삼성입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D램 시장에서 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사들과의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올 2분기 D램 시장 점유율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올 2분기 D램 시장 점유율은 45.7%로 2017년 4분기 46%의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최근 슈퍼호황이 끝나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삼성전자의 전분기보다 매출이 2.7% 줄어드는 등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점유율은 오히려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기술 초격차 때문에 1위 지배력이 더 강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의 기술 초격차 전략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최고 용량을 지원하는 차세대 고용량 D램 모듈 등을 본격 양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삼성이 아니면 안 된다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로 삼성을 선택한 이유는 반도체 회로 설계를 의뢰한 고객사가 직접 삼성을 꼭 집어 여기서 생산해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한일 경제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의 심장부 도쿄에서 열린 삼성 파운드리 포럼 재팬에 참석한 한 일본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관계자가 한 말입니다.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해 메모리 반도체는 물론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를 천명한 삼성전자의 초격차 기술력에 대한 일본 업체들의 신뢰도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현지 업체들은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영향은 없다면서도 지금과 같은 관계가 지속된다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본 도쿄 시나가와 인터시티홀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19 재팬을 개최하고 일본 고객사와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수출 규제 품목으로 반도체 핵심 소재를 정밀 타격하는 등 경제 보복이 확전하는 와중에 예정대로 행사를 진행해 삼성의 첨단 EUV 미세 공정 등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일본 파운드리 포럼에는 소니, 도시바, 도판인세, 다이니폰 프린팅,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가 최대 주주인 ARM까지 유수의 현지 반도체 업체들이 대거 참가했습니다. 정은승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파운드리 포럼을 개최해 고객 파트너사들과 투명하고 신뢰 있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일본에서도 그 활동은 변함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관계 악화에도 일본 고객사들과의 협력을 흔들림 없이 강화해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 사장은 이날 삼성의 반도체 성공 역사를 일본 고객사를 대상으로 자세히 설명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5G,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에서 삼성이 개발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 제품들이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초격차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도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엑시노스 9825 등 7나노 EUV 공정 기반 제품과 지난 4월 업계 최초로 개발한 5나노 공정, 내년에 본격 가동 예정인 화성 EUV 전용 생산 라인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했습니다. 또 2021년 양산 예정인 3나노 공정과 패키지 분야의 앞선 기술력을 선보이며 일본 협력사와 유기적 협력을 거듭 다짐했습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일본 팹리스 관계자는
있는 삼성전자는 D램, 낸드 넘버 1, 이미지 센서 넘버 2, 파운드리도 대만의 TSMC에 비해 생산은 뒤처져 있지만 종합적인 반도체 회사로 봐야 한다며 재작년부터 작년에 비해 공정 스케줄이 크게 업데이트 되지는 않았지만 메모리뿐 아니라 파운드리에서도 선도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한일 관계가 삼성전자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에도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최소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피치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가 핵심 반도체 소재에 대해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아닌데다 장기적으로 대체 공급자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 평가사는 D램과 낸드 시장의 위상은 더욱 강화됐다며 각각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 1분기 43%와 29%에서 2분기 46%와 35%로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시장 점유율 확대는 서버 수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피치는 삼성전자의 업계를 주도하는 기술력과 계속되는 기술 개발은 강력한 출하 증가세로 이어졌다며 업계 평균 이상의 수익성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삼성은 엄청난 성장세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전자산업의 심볼 소니는 어떨까요? 일본 기업들이 지금 부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아베의 경제 정책도 있지만 옛것을 너무 아끼다 못해 지질이 궁상을 떨다 보니 혁신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기업이 이윤 창출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혁신하지 않는 일본의 국민성이 기업 철학까지 이어진 사례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설의 소니는 이제 없습니다. 오죽하면 소니 침몰이라는 책까지 있습니다. 소니가 남긴 최고의 유산은 워크맨이 아니라 혁신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한때 전자제품 시장을 호령하던 소니는 온데간데 없고 영광의 추억만 남아있습니다. 1990년대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던 소니의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1월 27일 소니의 신용등급을 BA1으로 강등했습니다. BA1은 투자 부적격 등급입니다. 소니의 신용등급은 2009년 1월 A2에서 5단계나 하락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A1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망도 긍정적으로 윗단계인 AA3로 상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액은 삼성전자가 1,578억 9천만 달러로 소니의 533만 4,800만 달러의 3배에 달합니다. 삼성의 성장세는 차치하더라도 소니는 거의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셈입니다. 소니 몰락의 가장 큰 원인은 혁신의 부재가 꼽힙니다. 워크맨으로 대표되는 소니의 기술은 당시 시장을 선도할 만큼 충분히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빠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자사의 기술력만을 맹신하는 바람에 후발 주자들에게 역전당하고 시대에 뒤처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음악시장의 실패입니다. 2000년대 음악시장은 MP3로 주도권이 넘어갔으나 소니는 MD와 AT-RAC 포맷 등을 고수하다가 소비자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그새 아이튠즈를 내세운 애플이 음악시장을 석권했습니다. 소니는 새로운 기술 개발도 소홀히 했습니다. 2008년 TV 연구를 담당하던 A3 연구소가 폐쇄됐습니다. A3 연구소는 소니 TV의 영상 기술 개발을 담당하던 곳으로 소니 혁신의 심장부였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A3 연구소가 폐쇄되자 연구소장 곤도 데스지로는 소니는 더 이상 기술 기업이 아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29년간 근무한 정등 회사를 떠났습니다.